안녕하세요. 투자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글로벌 투자 리포트. 저는 장진연. 노무합니다. 네, 벌써 저희 글로벌 리포트가 여러 회차를 거쳐왔습니다. 그러는 동안 투자 리포트에서 미증시 이야기 많이 다뤄봤잖아요. 오늘은 제가 글로벌 투자 리포트, 미국이 아닌 옆 나라의 일본 증시 이야기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전반적인 일본 증시의 상황부터 최근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일본의 두 게임 기업까지 소개를 한번 해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기업인지 너무 궁금한데요. 궁금하신가요? 그렇다면 채널 고정하시고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일본 금융시장의 흐름부터 가볍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촬영일 기준으로 오늘 떠들썩했던 이슈가 바로 이 미국과 일본의 국채값이었습니다. 네, 저도 기사를 봤는데 국채 가격이 급락을 했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 미국은 국채값이 20년 만에 최저치를 찍었고요. 국채 금리가 오르면서 이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하거나 대출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금리가 오르고 이는 실적 악화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오늘 기술주들은 대체로 하락하고 있는데요. 아마존은 1.45%, 엔비디아가 1.92%, 마이크로소프트가 1.22%, 그리고 테슬라가 2.68% 밀리는 등 이 빅테크 기업들의 중심으로 밀리는 양상 연출을 했습니다. 일본은 상황이 조금 더 심각했습니다. 무려 25년 만에 국제값이 최저치를 찍은 건데요. 앞서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 하락세를 연출을 했는데 이번 급락의 트리거가 바로 일본 국제값의 하락에서 촉발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의 증시 상황은 혹시 어땠나요? 네, 일본의 대표 주가 지수죠. 이 토픽스는 2,738포인트로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고요. 니케이 225는 37,529포인트로 0.08% 소폭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지표들을 보면 일본 금융시장은 큰 방향성이 없이 관망세를 보이며 일부 섹터에 따라 종목별로 차별화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와 함께 주목해 볼 만한 점이 엔화와 금값입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4%의 강세를 보였는데요. 엔화의 강세는 내수주에는 호재로 작용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수출주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값은 온스당 3,289달러로 무려 1.87%나 올랐습니다. 이건 전형적으로 투자자들이 위험은 좀 피하자라는 심리를 가졌을 때 나오는 모습인데요. 지정학적 리스크나 글로벌 경기 불안감 이런 게 조금씩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시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금값의 이야기를 제가 꺼내게 됐습니다. 이 무아 나운서는 혹시 최근 금 시세 보면서 '아 금 좀 사둘까?' 뭐 이런 생각 좀 하신 적 있나요? 솔직히 조금요. 요즘 주변에서도 금반지나 순금 카드 사려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네. 금 저도 요새 정말 많이 이야기가 들려오다 보니까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데 심지어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1g 단위로도 이 금 투자하는 플랫폼도 참 오.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안전자산 수요는 점점 더 일상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일본의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이번에는 그동안의 주요 이슈들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제가 출연했을 때 철강 이야기를 하면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요. 일본 제철이 US 스틸 인수를 추진 중에 있다라는 소식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자국의 철강 기업을 지키려고 하는 듯한 목소리를 계속해서 냈었는데 이번에 일본 제철이 미국 US 스틸 인수를 추진하게 되면서 최대 40억 달러의 투자를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향후 2028년까지 110억 달러, 추가로 30억 달러까지의 투자 가능성을 열어두는 발언을 내놓은 바 있어 이건 단순한 인수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라고도 해석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제조 역량을 미국에 심겠다는 의지 그리고 미국 내 반중 견제를 활용한 전략적인 포석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중국 인민은행이 대출 우대금리 LPR을 0.1%포인트 인하했습니다. 7개월 만에 인하인데요. 이 시장에서는 중국도 경기 부양에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었다라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런 중국발 정책 변화는 일본 기업들의 수출이나 유통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일본 증시 상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 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메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일본에 주목해 볼 만한 이 게임 기업들 한번 공개를 해야겠죠. 오늘 소개해 드릴 일본의 대표 기업은요. 바로 넥슨과 캡콤입니다.
먼저 게임을 잘 모르는 저조차도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넥슨부터 한번 짚어볼 텐데요. 넥슨은 그야말로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온라인 게임의 거물급 기업이죠. 이번 1분기의 실적은 정말 눈에 띄는데요. 매출은 1139억 엔, 우리 돈 약 1조 87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1%나 상승을 했고요. 영업이익은 416억 엔, 무려 42.8%나 뛰었습니다. 이런 성과를 만든 중심엔 던전 앤 파이터, 메이플 스토리, FC 온라인이라는 3대 IP가 있었는데 특히 던전 앤 파이터는 한국에서 사용자 수와 결제율이 2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또한 메이플 스토리는 일 사용자 수, 결제 금액 이 모든 지표들이 43% 이상 성장했습니다. 던전 앤 파이터와 메이플 스토리 이름만 들어도 정말 익숙한 게임들인데요. 무아 아나운서도 혹시 학창 시절에 이런 게임들 좀 해보신 적 있나요? 네, 사실 저는 게임을 많이 하는 스타일은 아니었는데 메이플 스토리 하나만큼은 정말 열심히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메이플이 게임 캐릭터도 정말 귀엽고 게임을 잘 하지 못하는 이 여성들도 그쵸.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약간의 여성향 게임이라고도 좀 봐도 될 것 같아요. 남녀노소 연령대에 상관없이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 역시나 이 메이플 스토리 학창 시절에 한두 번쯤은 참 해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런 메이플 스토리가 추억의 게임이라고 느껴져서 이거는 좀 고전 게임 아니야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도 글로벌 유저 기반이 아주 탄탄하다는 게 바로 핵심입니다. 게다가 최근 이 넥슨 마비노기 모바일도 히트를 시킨 적이 있는데요. 이 구글에서는 3위, 애플은 1위 매출, 그리고 한 달 넘게 탑5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오리지널 팬들이 만든 충성도가 모바일까지 그대로 옮겨간 셈이죠. 그리고 재무도 아주 탄탄합니다. 6천억 엔 이상의 현금, 거기에 더해서 500억 엔 규모 자사주 매입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에게도 강한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기업 캡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라서 이 캡콤이라는 회사가 좀 생소했었는데요. 혹시 캡콤이라는 회사 들어보신 적 있나요? 저도 캡콤이라는 회사 자체는 처음 들어보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런데 이 조사를 하면서 좀 알게 됐는데요. 아마 이 게임 하면 그건 알아요라고 하실 것 음. 같아요. 어떤 건지 감이 오시나요? 아직 잘 모르겠는데요. 바로 이 스트리트 파이터입니다. 아. 캡콤이 바로 그 유명한 스트리트 파이터를 보유한 회사인데요. 아, 스트리트 파이터는 알죠. 그쵸. 이 스트리트 파이터 저도 어렸을 때 게임장에서 참 이렇게 즐겨서 오락실에서 했던 기억이 있어요. 이런 게임을 보유한 회사라는 건 저도 이번에 좀 찾아보면서 알게 음. 됐어요. 또한 무려 12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이라는 쾌거를 이룬 기업이기도 합니다. 캡콤은 몬스터 헌터, 레지던트 이블, 스트리트 파이터 같은 전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프랜차이즈 IP의 명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4분기에는 말 그대로 깜짝 놀랄 만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매출 808억 엔, 전년보다 무려 74.7%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게 엔화라서 사실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여서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808억이라고만 해도 엄청난 숫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언급해 드리는 이 금액대가 사실은 이 한국 돈으로는 뒤에 공 하나를 더 붙여서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큰 금액이라 이 더 지금 상상보다도 더 큰 실적을 냈다라고도 지금 판단을 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이 아니고요. 영업이익은 348억 엔으로 무려 270%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엄청난 수치를 가능하게 만든 주인공이 바로 신작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인데요. 출시 첫 달에만 1,000만 장 이상이 판매가 되면서 단숨에 실적을 끌어올렸다고 합니다. 아, 몬스터 헌터 들어본 것 같아요. 이게 유저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고난이도의 게임이라고 소문이 났더라고요. 네, 저도 좀 찾아봤었는데요. 이게 소위 말하는 손맛이 음. 좋은 게임이라고 좀 유저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요. 이런 입소문으로 이번 작품은 게임스컴 어워드에서 사관왕 그리고 e스포츠 종목에도 채택되면서 브랜드 파워를 한 달계 끌어올렸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게다가 캡콤은 자사 IP 기반 파친코, 아케이드, 어뮤즈먼트 사업까지 다각화하면서 매출원을 아주 안정적으로 구성하고 있고요. 순현금 1,500억 엔, 잉여 현금 흐름도 안정적이고 배당도 연 40엔을 유지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두 기업 모두 굉장히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럼 핵심만 요약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요. 넥슨은 IP 편중 리스크는 있지만 현금 여력과 운영 전략이 우수한 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캡콤은 현재까지도 고성장을 유지 중에 있으면서 IP 확장성과 수익성이 탁월한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 게임하면 킬링 타임용이라는 생각에 강해서 부모님들도 "게임 좀 그만해라."라는 이런 잔소리를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게임이 단순히 즐기는 것을 넘어서 e스포츠, 스트리밍, 굿즈나 심지어 영화까지 진출을 했다고 해서 거대한 콘텐츠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 두 기업 모두 해당 리포트에서는 보유 의견을 받았다는 점 함께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사실 게임을 즐겨서 하는 편은 아닌데 투자처의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훨씬 더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게임을 잘 즐겨하지 않다 보니까 이런 특히나 글로벌 게임 회사들한테는 눈길이 잘 안 갔던 것 같은데, 게임 회사들이 이렇게나 실적이 탄탄하다는 건 참 이번에야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만큼 전 세계적으로 이 게임 시장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방증인 것 같아서 앞으로도 저는 꾸준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볼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일본의 증시 이야기를 한번 쭉 나눠봤잖아요. 이 무아 아나운서도 오늘 굉장히 재밌는 코인 이야기를 좀 들고 오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원서를 쓰기 시작한 딱 오늘 아침에 또다시 비트코인이 신고가 갱신 이런 소식이 쏟아졌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별다른 이슈가 없이 좀 잠잠했던 것 같은데, 어떤 이슈가 있었길래 이런 상승세를 보인 건가요? 네, 제가 관련된 소식들 한번 들고 와봤는데요. 그 전에 진연 하나, 혹시 코인 투자 하시나요? 이 부분 제가 저번에도 한번 여기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알트코인 위주의 투자를 좀 하다가 싹 정리를 하고 지금은 좀 쉬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아무래도 코인 시장이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저는 좀 들고 있는 동안 가슴이 좀 음. 콩닥콩닥한 게, 잠도 잘 못 자고 쉽사리 투자를 좀 시작을 다시 못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진 좀 위험 자산이다 이런 인식이 있으신 거죠? 네. 제가 좀 겁이 많은 네. 편이라. 그럼 무한사무소는 코인 투자 좀 경험이 있나요? 전 좀 웃긴 게 사실 투자 자체를 코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도에 거래용 계좌를 처음 만든 게 바로 빗썸이었어요. 2019 년이면 사실 굉장히 좀 나름 빨리 그쵸. 늘 시작을 한 편인 건데, 어쩌다가 2019 년에 시작을 하게 됐어요? 저 약간 말씀드리기 부끄러운 얘기긴 한데 당시 좋아하던 오빠가 있었는데 그 오빠가 저에게 이제 코인의 세계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하면 괜히 더 멋있어 보이고 믿음이 가고 그런 거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네. 알 것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네. 귀인이셨다라고 또 생각이 드는데요. 그때 입문하셨으면 어떻게 재미를 좀 보셨나요? 조금 안타까운 게 제가 비트코인으로 들어간 게 아니고 아무코인이라고 제 이름이랑 좀 비슷하기도 하고 이름이 너무 예뻐서 투자를 했는데 결론적으로 뭐 '이름값은 했다.' 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담이 좀 길어졌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오늘 이 얘기가 왜 나왔냐. 바로 제가 2019년 당시에 비트코인을 좀 넉넉하게 챙겨 놨다면 오늘 꽤나 많이 웃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비트코인이 4개월 만에 사상 최고가 기록하며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코인베이스 기준으로는 거의 개당 10만 9,493달러까지 기록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4개월 만에 다시 10만 달러를 넘겼다는 게 의미 있는 일입니다. 특히 10만 달러를 넘는 수준을 넘어서 지금 거의 11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는 투자 심리가 매우 강하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트의 급등 배경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글로벌 무역 긴장과 경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커졌습니다. 그간과는 좀 굉장히 다른 행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죠. 미국 장기국채 수익률이 급등해 증시는 흔들렸지만 비트코인은 좀 독자적으로 강세 흐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듣다 보니까 달러가 약세라는 말이 투자자들의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친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투자자들은 가치 보존이 잘 되는 자산을 자연스럽게 찾게 됩니다.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대안 자산으로 떠오르고 있어서 그 매수세가 커졌다. 이렇게 분석하면 될 것 같은데요. 또 미상원이 스테이블코인 규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가상화폐를 정식 금융수단으로 인정하는 신호를 보낸 점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습니다. 규제가 명확해지면 오히려 시장이 안정감을 얻고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게다가 텍사스주에서 비트코인을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 인정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말이 나오면서 이 가격 상승에 힘을 보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더해 금융기관들의 움직임도 비트코인의 움직임에 영향을 미쳤는데요. 일단 JP모건 체이스는 고객들에게 비트코인 구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CEO인 제이미 다이머는 비트코인 구매 권리를 적극 옹호했습니다.
이런 대형 금융사의 참여가 오히려 시장 신뢰를 높이고 자금의 유입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그럼 실제 자금 유입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지난 19일 하루 동안 비트코인 현물 ETF에 약 6억 6,740만 달러가 들어왔는데요. 올해 들어서 정말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에 전략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들도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는 정말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코인에 투자를 하는 회사를 소개해 드리자면요. 예를 들어 소프트뱅크 그룹과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가 함께 설립한 21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출신 사업가가 나스닥 상장사와 같이 합병을 해서 설립한 투자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규모 투자와 정책 변화가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흐름과 가격 움직임이 전형적인 강세 신호 보여주고 있는데요. 불확실한 금융시장의 환경 속에서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으로 자리 잡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의 경제 상황과도 관련지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와 부채 증가 문제로 달러 약세와 장기 국제 금리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갤럭시 디지털 CEO 마이클 노보그라츠도 이러한 상황이 비트코인의 긍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까지 참 긍정적이고 또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신호로 해석해 볼 수 있다라고 좀 계속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또 중요한 건 미래잖아요. 이 그쵸. 앞으로의 비트코인 전망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제가 감히 예측을 해보자면 단기적으로는 11만 달러 돌파가 기대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고요. 장기적으로도 기관과 투자자의 관심이 지속되는 한 강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변동성이 크니 언제나 신중한 투자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좀 귀여운 소식도 하나 곁들여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5월 22일 이제 피자데이를 맞아서 가장자산 업계가 좀 들썩이는 경향 보여줬는데요. 진연 아나, 혹시 피자데이에 대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전혀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 피자데이라고 하니까 저는 그냥 단순하게 피자 먹는 날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지금 코인 이야기하다 나온 거잖아요. 이게 지금 코인이랑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바로 피자데이란 2010년 5월 22일에 미국 프로그래머 라슬로 한예츠가 비트코인 무려 1만 개로 파파존스 피자 두 판을 결제한 날이죠. 가상자산의 역사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코인으로 피자를 샀다는 게 참 미국답다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쵸. 피자를 너무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피자 데이 또 다른 이벤트들이나 뭐 이런 것도 좀 다양하게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선 그 전에 진연 아나, 비트코인 시세로 지금 봤을 때 그때 피자 한 판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맞춰보시죠. 이게 제가 수학이 좀 약한 편이라 네. 이게 바로 계산은 좀 안 되는데 언뜻 들어도 '엄청나게 올랐다.'라고는 좀 예측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21일 오후 3시 기준 일단 업비트에서 비트코인이 개당 1억 5,072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는 걸 고려했을 때 당시에 피자 한 판 가격 약 7,500억 원에 달하는 셈입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 상승인데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날을 가상자산의 실질적인 가치 탄생의 날로 기념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기념하고자 이벤트 형식으로 좀 많은 행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핀테크 전문 기업인 두나무는 22일 7회 2025년 업비트 피자데이를 개최했습니다. 되게 귀여운 이름이죠. 우선 메인 이벤트로는 피자 NFT 무료 래플 드롭스가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피자데이 관련된 퀴즈를 맞추면 참석할 수 있었습니다. 추첨으로 2025명에게 4만 원 상당의 피자 파파존스 피자 세트를 증정한다고 합니다. 또한 빗썸은 도미노 피자와 함께 더 강력해진 2025 비트코인 피자데이 이벤트를 진행 중이었습니다. 빗썸의 생애 최초로 가입하는 고객에게 도미노 피자 한 판, 그리고 2만 원 리워드를 증정했고요. 웰컴 미션까지 완료하면 최대 4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기존 고객도 멤버십 등급을 올리면 도미노 피자와 콜라 세트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저도 피자를 정말 좋아해서 네. 이게 지금 굉장히 솔깃한 정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이 코인원도 비슷한 관련된 이벤트를 좀 준비를 했나요? 네, 코인원도 빠질 수가 없죠. 코인원은 25일까지 비트를 피자로 말해요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투자 수익률을 인증한 110명에게 파파존스 피자 교환권을 선물한 건데요. 가상자산 업계가 피자데이를 정말 크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이 나가는 시점에는 이 이벤트는 이미 종료가 된 후일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께서 이번 기회에 이런 피자데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들이 있고 많은 거래소들이 이를 기념하는 이벤트를 하고 있구나를 인지를 하시고 내년에는 꼭 미리 참석을 하시길 그런 마음에서 소개를 해봤습니다. 네. 이 피자 소식이라니 이게 코인 소식이 들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피자 관련된 되게 귀엽고 또 재밌는 이야기를 듣게 돼서 참 재밌고 관심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 상승과 함께 국내 가상자산 관련주들도 들썩이고 있다라는 소식 들었는데 정확하게 어떤 종목들이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건가요? 일단 대표적으로는 업비트 운영사의 두나무 지분을 가진 우리기술투자와 하나투자증권, 빗성 관련주인 티사이언티픽이 있습니다. 이제 지난 9일 비트코인이 3개월 만에 10만 달러를 돌파하면서 이들 종목 모두 상승 마감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상자산 발행사 관련주도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컴투스홀딩스, 위메이드, 그리고 다날 같은 회사들이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특히 컴투스홀딩스는 업계 3위 거래소인 코인원의 2대 주주로 지분의 약 38%를 보유해 시장 변화에 민감합니다. 주목받고 있는 기업을 말씀드리자면 올해 하반기부터 국내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판 스트레터지로 불리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스트레티지는 미국 나스닥 상장사로 전환사채를 활용해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매입하는 기업입니다. 국내에는 코스닥 상장사 위메이드가 223개로 국내 상장사 중에서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트맥스는 지난 19일 28개를 추가로 매입을 하면서 총 165개로 2위에 올랐고요. 네오위즈 홀딩스, 카카오, 셀트리온, 다날, 넷마블 등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또한 기관의 수요도 큰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비트코인의 현물 상장 지수 펀드에는 최근 5주 동안 약 9조 1261억 원, 즉 66억 3천만 달러가 순유입됐습니다. 이런 대규모 자금 유입은 이제 과거 데이터 분석 결과 비트코인 가격 상승의 신호로 작용을 해왔습니다. 이에 전문가들은 가상자산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라서 유명 투자자 스칸 멜커는 올해 안에 비트코인이 25만 달러를 넘길 가능성이 높다고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기관 수요 증가와 변동성 감소가 가격 급등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좀 더해서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 이슈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대선 주자들과 관련해서 스테이블 코인 이런 용어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국내 실생활에서도 쓰일 수 있지만 외국환을 사용할 때 그 이점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분산 원장 기술에 기반해 중개기관 없이 지급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환전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해외 결제 시에는 카드 수수료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해외 송금 시에는 그 시간도 단축된다는 정말 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비자의 경우에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대금 결제 서비스를 실험 중에 있고요. 국내외 은행 등 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에 기반한 국제 송금 시스템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말 기준 시장 규모가 전년보다 2배가량 느는 등 스테이블 코인이 성장세를 보이는 배경이 있는데요. 이 배경에는 달러 패권을 위해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대다수가 달러, 미국 국채 등을 준비 자산으로 보유하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 자체가 이 달러 패권을 유지하는 좋은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USDT를 발행하는 테더사와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 보유한 미 국채를 합하면 한국의 미 국채 보유량과 엇비슷할 정도로 정말 그 규모가 큽니다. 특히 해외 주요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가상자산 시장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 범위를 법화 준거형 이외의 유형까지 넓히되 좀 촘촘한 이용자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소식도 참고하시면서 투자에 도움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간만에 비트코인 관련된 또 호재가 나오면서 시장이 참 들썩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간 트럼프 취임 이후 정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요. 비트가 이 흐름 잘 회복해서 상승세 쭉쭉 잘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인이라는 게 정말 잘만 투자하면 단기간 안에 또 고수익도 낼 수 있고 또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매력적인 투자처잖아요. 하지만 워낙에 또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신중하게 투자 판단하셔야 될 텐데요. 투자자분들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이 투자 코인에 관련된 소식들 꼼꼼하게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댓글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조금 더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도 마지막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